안녕하세요. 눈미입니다. 눈탱이님 오늘 어떤 화가를 준비하시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고가 화가 김한기 선생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 최고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콩에서도 팔리지 않았나요? 네, 홍콩 경매 시장이 아시아에서 제일 크거든요. 음. 그래서 제일 비싸게 팔리려면 홍콩 가야 돼요. 홍콩 가야 돼. 네. 저도 홍콩 갔다 올게요. 그래도 안 될 것 아,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서두의 가장 비싼 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나라 경매가 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추상화를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추상화가 뭔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김한기 선생님의 인생에 대해서 쭉 한번 훑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잠 깨시고요. 티났나요? 네. 그다음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경매가 순인데 1위에서 6위까지 보면은 김한기 선생님이 싹쓸이 했어요. 네, 싹쓸이 했고, 그리고 불과 작년에 서울 옥션에서 판매한 김한기 선생님의 3-2-72- 넘버 220이라는 작품. 제목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목에 대해서는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네. 뒷조사를 해봤는데, 네. 제가 본 자료는 좀 오래됐나 봐요. 네. 그게 이중섭 작가님의 소적에 그 자료에 의하면 5위였었거든요. 근데 점점 밀려가지고 지금 7위까지 밀렸구나. 거의 한 2년 전 자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그림들을 준비를 했는데 1등은 이 빨간색 점화가 빨간색이 들어간 이제 화고, 이게 왜 비싸게 팔렸냐면은 이게 처음으로 그 붉은색 점화가 들어간 작품이래요, 김한기 선생님의. 그래서 그 또 경매가에서 높게 판매가 되려면 그 어떤 의미라든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게 비싸게 낙찰된. 원래는 파란색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분이.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5개 중에 이제 2개가 파란색인데 환기블루라는 그런 것도 맞아요, 있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2등은 이제 고요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2-5-70-172 뭐 이런 거. 그리고 3위는 또 무제 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흑색 점화 1970년에 그리신 건데, 요렇게 해서 5위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6위도 김한기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중섭 작가. 이중섭 작가는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기구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진짜. 네. 저 울 준비하고 오고 있어요. 네, 휴지 왕창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추상화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추상주의, 추상화라는 거는 일단 추상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구상.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네. 진짜로? 맞아요. 저 학교 때부터 좀 잘 찍었어요. 잘하신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왼쪽 거 보면은 이 구상인 1번부터 이제 11번까지 가면서 점점 이제 추상화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보면 소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쓸모없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이 11번처럼 소만 남는 거예요. 네, 11번처럼. 되게 반대다. 저는 추상주의 하면은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는 줄 알았는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상이랑 비교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작가들은 아마 작가가 작가마다 다르겠죠.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굳이 뭐 1번부터 저런 과정은 하지 않겠죠. 네. 근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같이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싹 없고, 싹 없고, 이거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소인가? 그치. 모르지. 뭐 발 4개에 꼬리에다 뿔나 있으니까 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개라고 할 수도 있고, 사냥이라도 할 수 있어. 그쵸, 사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자극되네요. 네, 자극되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피카소가 이제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나무, 이것도 한 작가가 이렇게 그린 건데, 이게 보면은 글씨가 너무 작은데 1908년, 1912년, 1912년 이렇게 각각 다른 해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추상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만 보면은 이게 나뭇잎인지
그러네. 그쵸? 이 사람한테 나무의 오히려 가장 나뭇잎처럼 보인다. 그죠? 그쵸? 음. 나무의 가장 뭐랄까 핵심 요소는 이 나뭇잎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만 남았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나도 모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 이렇게 삐쭉삐쭉 요런 것만 남겼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서 이런 추상화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재미로 가져온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몬드리안 작가의 부기우기라는 거고 부기우기? 부기우기 무기무기 부기우기 부기부기? 네 부기우기가 그 재즈에 있는 뭐 템포인가 음악 장르래요. 그래서 이게 뉴욕에서 이제 뭐랄까 차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네,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건물 높은 데서 이 길거리를 보면서 그린 게 아닐까. 저 그거 같아요. 팩맨. 그죠? 네, 팩맨. 팩맨 같은데. 여기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해주면은 딱 팩맨인데,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오른쪽은 이제 김한기 작가님 건데, 네. 왼쪽과 오른쪽에 좀 보면은, 이거는 어때요? 삼원색을 써가지고, 좀 딱딱하거나, 약간 기계적이. 아, 진짜 기계적인. 그래서 제가 팩맨 나왔잖아요. 네. 기계적인. 아, 그쵸. 팩맨이, 그쵸. 소리가 기계적이죠.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반면에 이 오른쪽 거는, 이게 굉장히 큰 작품이거든요. 그 한 2m 넘을 거예요. 위로는 2m 넘고 아니다 가로 2m에 한 세로 3m 정도 될 거예요. 뭐 재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걸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뭔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왼쪽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번짐 효과도 많고 조금은 맞아. 이거 좀 클로즈업해서 보면 되게 번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런 서양 작가와는 다른 이제 김한기 선생님만의 이런 특색이 있었다. 뭔가 왼쪽이 딱딱하다 하면 오른쪽은 뭔가 흐름, 뭔가 물 같은 그런 딱 이렇게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쵸. 조금 더 자연스럽고 네, 요런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한기 선생님의 이제 그 인생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그 전에 요거 누구 그림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네, 오. 네, 빈센트 반 고흐인데 그 전에 보면 알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도 인생을 가면서 작품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일단 먼저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별이 빛나는 밤이나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약간 빈센트 반 고흐 느낌 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왼쪽은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작가들이 보통은 초기에는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아는 그런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는데 점점 이제 화풍이라고 하죠. 화풍 그쵸. 단어가 생각 안 났어. 디자인이라니. 아, 디자인일 수도 있지. 그쵸.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김한기 선생님도 초반이랑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점화랑 많이 이제 발전하는 단계, 변화하는 단계를 이제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김한기 선생님의 삶을 간단하게 보면은 전남 신안군의 안좌면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안좌도죠, 안좌도. 이때 당시는 안좌면. 안좌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까먹었어요. 안좌도예요. 안좌도예요? 안좌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찾아볼게요, 제가. 이름 바뀐 것 같던데요. 아니 근데 원래 옛날 이름이 지자도인가 그렇고. 아 그래요? 네. 현재 안좌도예요. 믿어도. 네, 재밌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전남에서 태어나셨고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되게 부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유하게 지주의 아들이니까. 맞아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때 좀 미술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동경대에 입학하셔가지고 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도 하고 이렇게 쭉 요 밑에는 이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일단은 이 안좌면이 어떤 동네였는지 잠깐 여기 이게 이제 그 김한기 선생님이 살았던 섬이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섬들이 약간 산처럼 이렇게 솟아 있고 그죠? 네. 바다도 있고 이런 자연 환경에서 자라신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이런 산, 바다, 뭐 하늘에는 뭐 달이 있을 거고 이런 요소들이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한국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간 거부터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많은 작가들이 이때 당시 우리나라 많은 작가들이 서울에서 이제 학생 때 공부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일본이 아무래도 개화가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런 서양 문물들도 많고, 그래서 서양화를 배우기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던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죠. 그쵸.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정달새 노래할 때라는 걸 보면은 이때 당시에 입체주의나 그런 확풍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오. 특히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여기 이제 음영 처리? 입체주의라는 거는 약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물들. 그거를 이제 하나의 화폭에 담은 건데, 이 항아리에 요 알들 있죠. 이게 알이 바깥에 보이면 안 되지. 그렇죠. 이 항아리 무늬가 알 무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항아리 이게 투시해서 그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형적인 약간 입체주의 느낌을 알 수 있고, 대신에 이 그림의 소재를 보면은 한국적이에요. 그쵸. 한국적이고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면은 이 섬에서 자라셨잖아요. 그 섬에서 아주머니가 어렸을 때 약간 많이 봤을 것 같은 광경, 그쵸? 그런 이제 그런 걸 그렸고, 뒤에도 보면 이렇게 바다라든지 향수를 주제로 그린 거죠? 주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저는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한국적인 요소가 이때부터 좀 많이 들어갔다. 네. 저고리 그린 거, 한복이랑 네. 머리에 이신 거나.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론도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 론도는 김한기 선생님이 이때 좀 추상화적인 면이 이제 서서히 들어가기 그러죠. 시작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일본의 커다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미술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일본 미술전에 출품하기 위해 그린 작. 일본 미술 좀 보려고 그렇게 자세히 봤어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갈궜죠? 이게 우리나라 국현에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가면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전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때 요거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거는 조그만 그림이고. 근데 되게 서양 추상화 같. 그쵸.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실험하는 단계니까.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고, 요게 주제가 그거를 딸이 세 명이 있었는데, 요렇게 자기고. 그러네. 뭐가 그래요? 딸 3명이 저기 오른쪽에 있죠. 네, 여기 이제 딸 3명이고, 자기 집에 갔을 때 당시 5살이었던 첫째 딸과 2살의 둘째 딸, 그리고 유모품에 안긴 태어난 지 갓 한 달이 된 셋째 딸이 작업실을 방문한 걸 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제목이래. 작품의 제목이 스포일 한 거죠? 네, 그쵸. 론도라는 건데, 이 론도가 뭐냐면은 그 음악의 장르인데, 이 주제의 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네,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음악에는 그렇게 커다란 소양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들어보면은 궁금하다. 반복되는지. 반복되는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음악을 듣고 또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 반복되는 거 도돌이표인가요? 그 도돌이표가 없는데요? 그냥 쭉 가는 것 같은데요? 그쵸? 어쨌든 요게 이제 론도라는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무슨 일이 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하고 6.25 6.25 전쟁이 발발하죠. 그치.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종군화가 하셨죠. 종군화가요? 뭐라지? 종군화가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종군 기자도 아니고 뭐. 종군화가도 있어요. 그래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나 봐요. 네. 어쨌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시는데, 이때 그린 거를 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건 게르니카 작품인데 누구 건지 아세요 혹시? 저거요? 네. 피카소래요. 네, 맞아요. 피카소의 게르니카인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게르니카에. 그 마드리드에 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 마드리드. 있어요. 나중에 스페인 가시면은 꼭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있는데 이 작품이 그 게르니카라는 지역에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피카소의 그 전쟁의 참혹함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죠? 막 괴로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끔찍함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게 사실 엄청 크잖아요, 사람한테. 우리도 전쟁을 안 겪어봤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치는 게 클 텐데 이 작가들한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작품이 있는 반면에 김한길 선생님은 이제 전쟁에 대한 그 참혹함보다는 좀 힘드니까 네. 그런 거에서도 약간 뭐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아, 작품들을 좀 많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그쵸. 건 아닌가? 예, 제 책 내용에 제가 본 거에는 희망을 준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이상향을 꿈꾸는 거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배운 대로만 말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열차나 항아리와 여인 이런 걸 그렸는데 이 피난열차는 어떻게 되게 평안해 보이긴 하는데 이 조그만 기차에 사람들이 진짜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쵸? 보면은 좀 안쓰럽긴 해요. 그런 것도 있고 2호선 출근 그런 지하철 같네요. 네, 전형적인 9호선 같은 느낌. 그리고 오른쪽에 항아리와 여인은 이것도 약간 섬 자기 고향에 있었을 때 그런 평안했던 모습들을 상상하며 떠올리며 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항아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좋아하죠. 백자. 앞으로도 많이 나오죠. 네, 앞으로도 많이 나와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이거 혹시 스포일인가? 이따 아니요, 말할 얘기해 건데 주세요. 자기 항아리를 너무 많이 그려서 네. 자기 죽으면 항아리 귀신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아, 그래요? 저 몰랐어요. 네, 진짜로. 그렇구나. 맞아요. 항아리랑 달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고 참고로 피카소가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그린 거 아세요? 네. 저번 시간에 보여주셨어요. 보여줬구나. 네. 저도 배운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편을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때 당시 그린 건데 보면 이제 달과 항아리, 그쵸? 항아리와 달 요거를 하나의 소재로 이게 같이 그렸고 항아리에도 이렇게 뭔가 달이 비친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또 작품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 정물화도 이제 또 항아리 또 그리시고, 항아리네. 네, 항아리 그리시고 여기도 보면은 귀신. 이런 매화라든지 매화도 좋아하시죠? 네, 매화도 항아리 좋아하시고 매화. 그리고 한국적인 그 가구 이런 탁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런 거를 또 그 작품으로 많이 나타내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김한기 선생님이 약간 시라든지 그 뭐라 그래 수필 같은 걸 많이 쓰셨는데 예. 거기에 내용 중에 달과 항아리가 뭐 굉장히 하나 같다. 유사하다 그런 또 글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달과 항아리를 연관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로 가게 돼요. 파리 이제 그게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서울대학 교수로서 좀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 교수하면 이미 짱 먹은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네,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해가지고 파리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때 파리로 가게 된 이유 아시죠? 자기가 네. 이때 네. 그 와이프 김 여사님, 네. 김향안 여사님 네. 한테 이제 그런 걸 의논을 했대요. 자기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자기는 되게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여사님이 그럼 지금 바로 가자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여사님이 먼저 가서 맞아요. 자리를 잡고 1년 뒤에 이제 작가님 오셔가지고 4년 동안 지냈대요.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아니요. 저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파리로 가셨습니다. 파리로 가셔가지고 이제 파리 가면 미술관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때 어쨌든 뉴욕도 미술의 그 한창 신흥국으로서 이제 올라오고 있었지만 파리도 여전한 이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피카소 작품도 보시고 그거 이제 그 수필에 써 있어요. 피카소 작품도 보고 뭐 여기 이제 베르나르 비페라는 사람도 보고 그리고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의 작품도 보고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많이 보셨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베르나르 비페는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가고 특히 이 3명 중에 이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의 작품을 굉장히 좀 좋아하셨대요. 네. 이 사람이 성경에 관한 걸 되게 많이 그리셨거든요. 네. 저 그림도 지금 예수님 그리신 거죠? 네, 맞아요. 어쨌든 루오를 되게 좋아하셨고 이렇게 많은 이제 새로운 인풋이 있으면 그쵸?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화풍이 확 뭔가 바뀔 법하기도 한데 우리 김학의 선생님은 그러진 않으셨고 1편단심 항아리. 항아리. 난 그쵸? 죽어도 항아리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요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난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비약하고 변모한다 해도 내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다. 내 그림은 동양 사람의 그림이요 한국 사람의 그림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이기에는 가장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 너무 멋있는 것 그쵸. 같아. 맞아요. 진짜 멋이 폭발한다. 그쵸. 밑에는 생략하고 어쨌든 외국에 있지만 자기만의 그런 밑에까지 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외국에서 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그런 정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더 확고히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죠.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다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